북한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외무성 외교관이었던 한 여성이 목숨을 걸고 탈북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은 즉시 긴급 수배령을 내렸지만 그녀는 이미 군사분계선을 넘은 뒤였습니다. 베이징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그녀는 충격적인 문서를 받고 기자회견장에서 밝힌 내용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폭로한 탈북자 간첩 조작의 진실, 그리고 그녀가 목숨을 걸고 한국에 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19년 10월 평양 우리 집 안방에서 저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85 어머니의 손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옆에서 딸 명희가 통곡했습니다. 명희는 의대를 나온 의사였지만 자기 할머니 하나 살리지 못했습니다. 당뇨약 한 알이 없어서요. 저는 외무성 과장급 외교관이었습니다. 평양 중심부에 아파트도 있었고요. 남들이 보기엔 잘 사는 집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었습니까? 어머니를 살릴 약 한 알 구하지 못했는데 한 달 전부터 어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발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셨던 겁니다. 병원에 가도 소용없다는 걸요. 우리나라 병원은 그냥 건물일 뿐이었어요. 약도 없고 의료기구도 없고. 저는 외무성 인맥을 다 동원해서 약을 구하려 했습니다. 중국에서 밀수로 들어온다는 당뇨약을 찾아 장마당을 뒤졌어요. 한 달치 약값이 미화로 100불이 넘었어요. 그것도 구할 수 있으면 다행이었고요. 결국 약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약 한 알 때문에요. 엄마, 우리가 잘못 산 걸까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명희가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니? 우리가 외교관이고 의사인데 할머니 한 분 못 살렸잖아요. 이게 정상인가요? 28 딸아이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어머니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함경도 출신이셨어요. 평생 고생만 하시다 가셨습니다. 아버지는 6.25 때 참전하신 군인이셨는데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지요.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무능해서.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문득 5년 전 베이징 대사관에서 근무할 때가 떠올랐습니다. 거기선 약국만 가면 약이 넘쳐났어요. 중국 사람들은 감기약도 그냥 사 먹고 당뇨약도 그냥 구하고. 왜 우리는 이럴까? 왜 약 하나 구하기가 이렇게 힘들까?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기 시작한 게 어머니 영정 사진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위대한 우리 공화국인가? 당에 충성하면 잘 살 수 있다던데 어머니는 평생 충성했는데 왜 이렇게 가셨나? 하지만 그런 생각은 위험했습니다. 입 밖에 낼 수도 없었고요. 그냥 가슴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석 달이 지났을 때 저는 문득 5년 전 베이징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저는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 영사과에서 일했습니다. 해외 동포 업무를 맡았지요. 주로 중국에 사는 조선족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지만 중국 국적을 가진 분들과 관련된 일이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받았던 요청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산 가족 찾기였습니다. 2015년 어느 겨울날 대사관 영사과 창구에 한 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조선족 할머니였어요. 80 넘어 보이는 연세에 지팡이를 짚고 오셨는데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을 꼭 쥐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제 앞에 앉자마자 울기 시작했습니다. 6.25 전쟁 때 피난 가던 중에 오빠와 헤어졌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그때 10살이었고 오빠는 15이었답니다. 피난길 혼란 속에서 오빠는 남쪽으로, 할머니네 가족은 북쪽으로 갔던 거지요. 할머니가 보여준 사진 속에는 교복 입은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70년 전 사진이라 빛이 발해 있었어요. 그날 할머니는 2시간 동안 제 앞에서 울었습니다. 남쪽에 있는 오빠를 만나고 싶다고,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고요. 우리 대사관에서 도와줄 수 없냐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이산 가족 상봉 같은 건 당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했으니까요. 더군다나 남쪽으로 간 가족을 찾는다는 건 위험한 일이었어요. 할머니를 돌려보내면서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잠을 못 이뤘습니다. 계속 그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우리 어머니 나이 또래셨거든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6.25 전쟁에 참전하셨는데 남쪽에 가족이 있지는 않았을까? 아버지는 평생 그런 말씀 안 하셨지만요. 그때부터 저는 베이징 거리를 걸으면서 이상한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갔어요. 한국에도 가고 일본에도 가고 가족 만나러 가는 것도 자유였고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안 될까요? 같은 민족인데 70년 넘게 만나지 못한다는 게 정상입니까? 베이징에서 근무하면서 저는 더 많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중국 약국에는 약이 넘쳐났어요. 당뇨약, 고혈압약, 감기약. 뭐든 있었습니다. 병원도 제대로 돌아갔고요. 주말이면 베이징 시내 서점에 몰래 가곤 했습니다. 거기서 한국 책도 봤어요. 물론 들키면 큰일 나지만 궁금했습니다. 남쪽은 어떻게 사는지. 한국 경제 관련 책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6.25 전쟁 때는 남쪽이 더 못 살았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몇십 배는 잘 사는 것 같았어요. 같은 시기에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2019년 평양으로 복귀하기 직전 저는 베이징 한국 식당에 몰래 가봤습니다. 감시를 피해서요. 거기서 한국 사람들을 봤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배운 것처럼 악마도 아니고 미제의 앞잡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랑 똑같이 생긴 똑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뭔가 잘못됐다. 베이징을 떠나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게 거짓이라고요. 하지만 평양으로 돌아와서는 그 생각을 묻어야 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위험했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영정 앞에서 저는 다시 베이징에서 본 그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70년을 기다린 할머니, 남쪽 오빠를 만나지 못하고 죽을 그 할머니요.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위대한 우리 공화국입니까? 아니었습니다. 2023년 여름 명희가 병원에서 돌아와 방문을 닫아 걸고 울었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딸아이 우는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무너졌어요. 32 딸아이가 평생 이렇게 운 적이 없었거든요. 한참 뒤에 문이 열렸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명희가 나왔어요. 그날 병원에서 뭐가 있었냐고 물었더니 명희는 한참을 말을 못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폐렴으로 죽었다고요. 항생제만 있었으면 살렸을 텐데 약이 없어서 그냥 지켜봐야 했다고요. 아이 어머니가 명희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했답니다. 하지만 명희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약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명희는 제게 물었습니다. 의사가 되라고 해서 공부했는데 환자를 못 살리는 의사가 무슨 의미냐고요.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 뒤로 명희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출근했다 퇴근하고 밥 먹고 자고. 그게 전부였어요. 눈빛에서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2023년 가을쯤 명희가 슬쩍 물었습니다. 남쪽은 어떻게 사냐고요? 정말 우리보다 잘 사냐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질문은 위험했으니까요. 혹시 누가 듣기라도 하면 큰일이었어요. 하지만 명의 눈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도 알고 있다는 걸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요. 그날 밤 명희와 단둘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요. 혹시 모를 도청 때문에요. 제가 베이징에서 본 것들을 조금씩 이야기해줬습니다. 약국에 약이 넘친다는 것, 병원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것, 사람들이 자유롭게 여행한다는 것. 명희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명희는 평생 환자를 못 살리는 의사로 살아야 했어요. 마음이 죽은 채로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도 똑같이 살겠지요. 그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들 성철이었어요. 성철이는 그때 35으로 군대에 있었습니다. 군 간부였어요.
당에 충성하는 아들이었지요. 제가 탈북한다는 걸 알면 아마 저를 신고할 겁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두 아이를 다 데리고 나갈 수는 없었어요. 성철이는 군대에 있어서 빼낼 방법도 없었고요. 설령 데리고 나온다 해도 성철이는 남쪽 생활에 적응 못할 게 뻔했습니다. 결국 선택해야 했습니다. 둘 다 북에 두고 갈 것인가 아니면 명이라도 살릴 것인가. 그날 밤 새벽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아들을 버리는 엄마가 되는 건가 싶어서요. 하지만 결심했습니다. 명이라도 살리자고요. 성철이에게는 미안하지만 적어도 명이 한 명은 제대로 된 곳에서 의사 일을 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2023년 겨울 저는 명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약 남쪽으로 갈 기회가 생긴다면 가겠냐고요. 명희는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물었어요. 오빠는 어떡하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오빠는 데려갈 수 없다고요. 오빠는 군대에 있고 당에 충성하니까요. 명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알겠다고 했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외교관이라는 직업이 탈북에는 유리했습니다. 해외 출장을 갈 수 있었으니까요. 베이징 인맥도 있었고요. 출장 명목으로 딸과 함께 중국에 나가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준비했어요. 들키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었으니까요. 2024년 봄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외무성에서 베이징 출장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이제 실행할 때가 왔습니다. 2020년 4월 15일 출장 이틀 전이었습니다. 성철이가 휴가를 나왔습니다. 군대에서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귀한 휴가였어요.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녁을 차려놓고 셋이서 식사를 했습니다. 명희는 말이 없었고 저도 말이 없었어요. 성철이만 군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밥을 먹다가 성철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안색이 안 좋다고요. 무슨 일 있냐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냥 출장 준비 때문에 피곤하다고요. 성철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출장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베이징은 자본주의 사상이 만연한 곳이니 조심하라고요. 당에 충성하는 아들다운 말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성철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버리고 간다. 용서해다오. 마음속으로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성철이가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현관에서 배웅하면서 저는 아들을 꼭 껴안았어요.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그날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성철이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그냥 몸조리 잘하라고 건강하게 지내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명희도 옆에서 울었어요. 그날 밤 저는 평양 시내를 마지막으로 걸었습니다. 대동강변을 따라 걸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 손잡고 걸었던 그 길이었습니다. 모란봉도 올라갔습니다. 1970년대 학교 소풍으로 왔던 그 언덕이었어요. 평양은 아름다웠습니다. 야경도 예뻤어요.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진실을 저는 알았습니다. 2024년 4월 17일 새벽 출장 당일이었습니다. 저는 집을 나서기 전에 어머니 영정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갑니다. 성철이는 미안하지만 두고 가요. 명이라도 살려야 해서요. 어머니도 이해하시죠? 마음속으로 인사했습니다. 가방에는 최소한의 짐만 넣었어요. 의심받으면 안 되니까요. 돈도 조금, 옷도 조금. 명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통역 보조로 동행한다는 명목이었으니 짐이 많으면 이상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명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떨렸습니다. 평양 순안공항 출국장을 통과할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혹시 들킨 건 아닐까, 혹시 막히는 건 아닐까? 다행히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이 보였어요. 대동강이 보이고 모란봉이 보이고 제가 60년을 살았던 그 도시가 보였습니다. 성철아, 미안하다. 건강하게 지내거라. 마음속으로 또 사과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명희가 옆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2시간 뒤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면서 저는 각오했습니다. 이제 북한 외교관 박영숙은 죽었다고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대사관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시원도 함께였어요.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베이징 거리가 보였어요. 5년 전 근무했던 그 도시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도망쳐야 합니다. 호텔 방에 짐을 풀고 저는 명희와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 도망칠 겁니다. 감시원을 따돌리고 한국 대사관으로 가야 합니다. 실패하면 죽습니다. 성공해도 아들을 영영 못 봅니다. 하지만 갈 겁니다. 명희를 살리기 위해서요. 2024년 4월 17일 밤 11시였습니다. 호텔 복도는 조용했어요. 감시원은 옆방에 있었습니다. 저와 명희의 방을 감시하는 게 그의 임무였지요. 저는 명희에게 눈짓했습니다. 이제 가자고요. 가방은 두고 갔습니다. 가방을 들고 나가면 의심받으니까요. 여권과 돈만 주머니에 넣었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감시원 방 앞을 지나쳐야 했어요. 최대한 조용히 숨소리도 죽이면서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나니까요. 비상계단으로 내려갔어요. 15층에서 1층까지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스럽게요.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로비 직원이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밤 11시에 짐도 없이 나가는 게 수상했겠지요. 하지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오자 베이징의 밤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차가웠어요. 아니, 제가 떨어서 그랬는지도 몰라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베이징에서 근무할 때 알았던 조선족 목사님 집 주소를 말했어요. 미리 연락해둔 곳이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계속 돌아봤어요. 혹시 따라오는 차가 있나 싶어서요. 다행히 없었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베이징 외곽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목사님이 문을 열어줬어요. 조선족 분이셨는데 탈북자들을 돕는 분이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명희도 그 자리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목사님이 물을 갖다 줬습니다. 한참을 마셨어요. 그날 밤 목사님 댁에서 잤습니다. 아니, 잔 게 아니라 누워만 있었어요.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 대사관으로 가야 한다고요. 여기 있으면 위험하다고요. 중국 공안이 탈북자를 잡으면 북한으로 보낸답니다. 그럼 정치범 수용 소행이에요. 목사님 차를 타고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명희가 물었습니다. 오빠는 괜찮을까요? 라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성철이는 지금쯤 알았을 겁니다. 엄마와 누나가 도망갔다는 걸요. 외무성에서 연락이 갔겠지요. 성철이는 어떤 기분일까요? 배신감? 분노? 슬픔?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순 없었어요. 돌아가면 죽으니까요. 한국 대사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담장에 태극기가 보였어요. 태극기를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보긴 처음이었어요. 목사님이 격려해줬습니다. 용기 내라고, 이제 자유를 얻는다고요. 저는 명의 손을 꼭 잡고 대사관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경비가 물었습니다. 누구냐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왔습니다. 보호해 주십시오. 경비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무전기로 뭔가 말했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나왔습니다. 저희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대사관 안은 따뜻했습니다. 냉방이 아니라 사람들 표정이 따뜻했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하다고요.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명희도 울었어요. 60년을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이제 자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아들을 영영 못 볼 거라는 것도요.
한국 대사관 영사과 보호시설에서의 첫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안전하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깼어요. 혹시 북한 요원이 쳐들어오는 건 아닐까? 중국 공안이 와서 끌고 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창밖을 봤어요. 대사관 담장 너머로 베이징 거리가 보였습니다. 저 밖에는 북한 요원들이 있을 거예요. 절 찾고 있겠지요. 이틀째 되는 날 영사관 직원이 왔습니다. 신원 확인 절차를 시작한다고 했어요. 제가 정말 북한 사람인지 정말 탈북자인지 확인해야 한답니다. 간혹 중국 사람이 한국으로 가려고 탈북자 행세를 하는 경우가 있대요.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평양 어디 살았는지, 외무성에서 뭐 했는지, 가족은 누가 있는지. 성철이 이야기를 할 때 목이 메었습니다. 35 아들을 북에 두고 왔다고 말하니까 직원분도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조사는 일주일쯤 걸렸습니다. 그동안 저와 명희는 대사관 안에만 있었어요. 밖에 나갈 수 없었으니까요. 명희는 그 일주일 동안 많이 울었습니다. 오빠 생각 때문이었어요. 제가 위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밤마다 성철이 꿈을 꿨습니다. 성철이가 군복 입고 서서 저를 노려보는 꿈이었어요. 엄마, 왜 나를 버렸어?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신원 확인이 끝났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가는 절차를 밟는다고요. 조만간 비행기를 태워 인천으로 보낸다고요. 그 말을 듣고 실감이 났습니다. 아, 정말 한국으로 가는구나. 대사관에서 지낸 지 보름쯤 됐을 때 직원이 또 찾아왔습니다. 한국 도착하면 기자회견을 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어요. 외무성 출신 외교관이 탈북한 건 큰 뉴스라고 국민들이 관심 가질 거라고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사실 저는 조용히 한국에 가서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눈에 띄지 않게요. 하지만 생각을 바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말해야겠다고요. 북한이 얼마나 거짓으로 가득한 나라인지, 탈북자들이 얼마나 자유를 갈망하는지, 특히 탈북자 간첩 조작 문제를 꼭 말하고 싶었습니다. 외무성에서 일하면서 저는 문서를 봤어요. 북한이 탈북자들을 간첩으로 몰아서 남한 사회를 분열시키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간첩이 아닌데 말이에요.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기자회견 하겠다고요.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다 말하겠다고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준비하자고 어떤 내용을 말할 건지 미리 정리하자고 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발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 이야기, 이산 가족 이야기, 의료 붕괴 이야기, 그리고 간첩 조작 이야기. 명의도 도왔습니다. 병원에서 약 없어서 환자들이 죽어가는 이야기를 적었어요. 대사관에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베이징 밖 풍경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대사관 안에만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여기가 안전했으니까요. 어느 날 직원이 왔습니다. 내일 한국으로 출발한다고요. 비행기 준비가 다 됐다고요. 그날 밤 저는 떨렸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섞인 감정이었어요. 내일이면 한국 땅을 밟습니다. 내일이면 진짜 자유를 얻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철이와는 영영 이별입니다. 복잡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2024년 5월 20날 아침 베이징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대사관 차량이었어요. 창문에는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북한 요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요. 공항에 도착해서도 일반 출국장이 아니라 별도 통로로 갔습니다. 귀빈 출국장이라고 하더군요. 신변 보호 차원이었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대한항공이었어요. 좌석에 앉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이 비행기를 타면 정말 한국에 가는구나. 정말 자유를 얻는구나. 명희도 울었어요. 우리 모녀는 비행기가 이륙할 때까지 계속 울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이 멀어졌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북한 대사관이 있겠지요. 제가 5년간 일했던 그곳이요. 이제 다시는 못 갑니다. 3시간 비행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곧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수백 명 기자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해야 해요. 떨렸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스튜어디스가 와서 물었습니다. 뭐 필요한 거 없냐고요? 친절했어요. 북한에서는 이렇게 친절한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신기했어요. 기내식도 나왔습니다. 비빔밥이었어요. 한국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맛있었어요. 아니, 맛이 어땠는지 잘 기억 안 나요. 너무 긴장해서요.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튜어디스가 말했습니다. 곧 인천공항에 도착한다고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해가 보였어요. 그리고 한국 땅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 땅이 대한민국입니다. 저 땅이 자유의 나라입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저는 또 울었습니다. 60년 만에 처음 밟는 자유의 땅이었어요.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통로를 걸어 나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를 별도 공간으로 안내했어요. 거기서 잠시 대기하라고 했습니다. 곧 기자회견장으로 간다고요. 명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각오를 단단히 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직원이 왔습니다. 이제 가자고요.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저 앞에 기자회견장 문이 보였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수십 대 카메라가 저를 향했어요. 기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명희는 옆에 앉았고요.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출신 박영숙 씨의 기자회견을 시작한다고요. 저는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기자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카메라 렌즈들이 저를 향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준비한 원고를 펼쳤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북한 외무성에서 일한 외교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진실을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이제 말할 겁니다. 북한의 진실을요. 탈북자들의 진실을요. 그리고 간첩 조작의 진실을요. 기자회견장 수백 개 카메라 앞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 외무성 과장급 외교관 출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진실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탈북자 간첩 조작의 진실입니다. 외무성에서 일하면서 저는 문서를 봤습니다. 북한 당국이 탈북자들을 간첩으로 몰아서 남한 사회를 분열시키려는 공작이 있었어요. 실제로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그냥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간첩이 아니에요. 하지만 북한은 의도적으로 일부 탈북자를 간첩으로 조작해서 남한 국민들이 모든 탈북자를 의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본 문서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제발 탈북자들을 믿어주십시오. 저희는 간첩이 아닙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북한 의료 붕괴의 진실입니다. 제 어머니는 당뇨약 하나를 구하지 못해 돌아가셨습니다. 외교관인 제가 약을 구하지 못했어요. 제 딸은 의사인데 병원에 약이 없어서 환자들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병원이 껍데기일 뿐입니다. 약도 없고 장비도 없어요.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세 번째, 이산 가족의 진실입니다. 베이징 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저는 수많은 조선족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만났습니다. 6.25 전쟁 때 헤어진 가족을 찾고 싶다고 울부짖으셨어요. 70년이 넘었습니다. 같은 민족이 왜 이렇게 오래 헤어져 살아야 합니까?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6.25 때 헤어진 가족들이 죽기 전에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너무 떨렸고 너무 긴장했거든요. 그날 밤 뉴스를 봤습니다. 제 기자회견이 나왔어요. 신기했습니다. 제가 텔레비전에 나오다니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 뒤로 한 달간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이었어요. 처음 마트에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물건이 넘쳐났어요. 우유, 빵, 과일, 고기. 뭐든 있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었어요. 약국에도 갔습니다. 당뇨약이 질비하게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약이 이렇게 많아요. 왜 북에서는 이게 없었을까요? 명희는 간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 의사 면허는 어려워서 일단 간호사부터 시작한다고 해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환자를 제대로 살리고 싶대요. 저는 요즘 탈북자 인권단체에서 강연을 다닙니다. 학교, 교회, 시민단체 등을 다니면서 북한의 실상을 알립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오세요. 6.25 때 헤어진 가족 이야기를 하면 다들 눈물을 흘리십니다.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본인도 북에 사촌이 있는데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도 모른다고요. 통일이 되면 찾아가 보고 싶다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통일이 되면 성철이를 만나고 싶어요. 성철아,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내 누나라도 살리려고 한 거야.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밤마다 기도합니다. 성철이가 건강하게 지내고 있기를요. 언젠가 통일이 되어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탈북자들을 간첩으로 보지 마십시오. 저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통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북에는 아직도 2천만 명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헤어진 가족들이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60평생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자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북에서 살아본 사람만이 압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어 성철이를 다시 만날 그날을 꿈꿉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에 따뜻한 한마디 남겨주시면 아직 북에서 고통받는 동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